저는 서연, 42살이고 금요일 저녁에 소란이 뒤따라오는 가운데 엘리베이터에 막 들어섰을 때 자판기 옆 구석에 기대어 서 있는 그를 봤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지 않은 척 팔짱을 너무 자연스럽게 끼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필요하다면 무언가를 손으로 고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럴 일은 없었죠. 왜냐하면 민준, 운영 부사장은 남이 실수할 때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명령을 내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짓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말을 멈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는 이미 준비해둔 듯한 평평한 어조로 그 침묵을 메웠죠. 이번 주말에 사람이 필요해요. 그의 시선이 내 뒤에 텅 빈 사무실 칸을 한번 훑었어요. 월요일에 중요한 롤아웃 일정이 있는데 핵심 플로우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잖아요. 그는 부탁하지도 요청처럼 포장하지도 이번 달 내가 이미 쌓아올린 근무 시간이나 6주째 토요일을 쉬지 못한 것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미소를 마치 통화처럼 쥔 채 기다릴 뿐이었죠. 아니요. 나는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 뒤를 이은 침묵은 혼란이 아니라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었어요. 머릿속에 그려둔 각본과 현실의 장면이 어긋날 때 오는 그런 종류의 감정이요. 뭐라고요? 그는 처음부터 들었으면서도 다시 물었어요. 아니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번엔 완전한 마침표를 찍듯 대답했죠. 비상 상황도 고장난 프로세스도 일정의 위기도 아니었어요. 그저 권위로 포장된 기대뿐이었고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어요. 그의 입술이 아주 살짝 평정 아래로 얇고 팽팽하게 떨렸어요. 알겠어요. 그는 너무 빠르게 말하며 내가 그 표정이 눈까지 번졌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뒤돌아섰지만 뭔가 손에서 미끄러져 나갈 때 쓰는 그 어조는 놓치지 않았죠. 나는 그가 코너 오피스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낮고 음정 없는 휘파람을 불며 어디선가 들었던 옛 광고나 대기실에서 흘렀던 기계적이고 잊혀질 노래를 흥얼거리며요. 나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 주말 나는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노트북도 열지 않았고 보복을 기다리며 방 안을 서성이지도 않았어요. 대신 집 근처 작은 카페에 가서 쓴 음료를 주문하고 몇 달 만에 처음 꺼내든 노트와 펜을 들고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특별한 건 그리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 데서도 시작해 자기 안으로 휘감는 선, 패턴, 흐름 같은 것들. 마치 자기 목적을 기억하려는 듯이요. 알람도 맞추지 않고 푹 잤어요. 침묵이 가라앉도록 내버려 뒀죠. 왜냐하면 나는 민준을 잘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미소 뒤에 뭐가 따르는지도요. 그들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아요. 지워버리죠. 먼저 캘린더 초대를 끊고 요약 메일에서 내 이름을 빼고 요청에서 조용히 태그를 해제하고 시스템이 나를 잊거나 잊은 척할 때까지요. 하지만 나는 그 시스템을 잊으라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텅 비워두지도 않았죠. 월요일, 나는 평소처럼 7시 56분에 출근했어요. 한 손엔 커피, 늘 그랬던 곳에 아이디 배지를 달고요. 건물은 언제나 그랬듯 불이 반쯤 켜져 있고 로비는 조용하고 경비원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5층 사무실 정문에서 배지를 리더기에 댔어요. 불이 빨갛게 깜빡였죠. 한 번, 두 번, 이번엔 천천히 다시 댔어요. 여전히 빨간 불,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복도 소음은 변함없이 무심하게 흘렀고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폰을 확인하고 2년 전 내가 만든 원격 시스템 콘솔의 잠금 해제 패널을 스와이프했어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요. 연결 실패. 접근 거부, 그게 메시지였어요. 전화도, 이메일도, 퇴사 인터뷰도 없었죠. 그냥 아무것도. 쫓겨난 게 아니라 대체된 거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었죠. 내가 만든 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리듬이었죠. 그리고 박자가 깨지면 그 리듬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돌아서서 계단 쪽으로 걸어나가 아무 말도 소란도 없이 건물을 나왔어요. 길을 건너 커피를 하나 더 주문하고 토요일 아침에 앉았던 바로 그 창가 자리에. 그들은 아직 당황한 것 같지는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다만 약간 박자가 어긋난 듯 기대했던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을 때 오는 망설임이 느껴졌다. 그들이 모니터 앞에서 손을 반쯤 들고 이미 미간이 찌푸려지기 시작한 채로 머뭇거리는 동안 나는 내 음료를 천천히 저었다. 숟가락이 잔 가장자리에 한번 부딪혀 부드럽게 소리를 내고 나는 숟가락을 옆에 두었다. 두 손을 탁자 위에 평평하게 얹은 채 마치 진동을 느끼려는 듯 앉아 있었다. 8시 3분, 그들의 쪽에서 처음으로 끊김이 나타났다. 메인 인터페이스에 작은 이상 현상이 생겼다. 시끄럽지는 않았고 단지 제때 채워지지 않은 리포팅 창 하나였다. 평소처럼 새로 고침 주기가 로딩 아이콘에서 2초 정도 더 머물렀고 그 짧은 지연이 분석가 중 한 명이 마우스를 2번, 3번 더 클릭하게 만들었다. 그는 살짝 돌아서 다른 사람도 같은 지연을 눈치챘는지 확인했다. 길 건너편에서 나는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의 화면은 시스템 A가 실시간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려다 빈값으로 돌아오는 동안 희미한 초록과 흰색으로 번쩍였다. 네트워크 불안정 때문도 서버가 다운되거나 대역폭이 폭주해서도 아니었다. 쿼리하던 소스가 더 이상 현재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소스는 바로 나였다. 그 시스템의 하트비트는 내가 어느 저녁 아키텍처에 심어둔 일련의 핸드쉐이크에 연결되어 있었다. 민준이 회사에 들어오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그것은 조용한 체크인 패턴이었고 모든 것이 정상일 땐 아무 알림도 띄우지 않았다. 오직 특정 패턴이 깨질 때만, 즉 보이지 않는 노드에서 5번의 핑이 45초 간격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것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연쇄 반응이 시작됐다. 8시 5분, 그 연쇄가 시작됐다. 내부 릴리즈 프로세스가 정확히 내가 설계한 대로 트리거 포인트에 도달했고 새 지침을 요청했을 때 벽에 부딪혔다. 에러도 아니고 크래시도 아니었다. 진공, 즉 내가 쥐고 있던 검증 키의 완전한 부재였다. 그 누구도 내가 떠날 거라 생각하지 않아 비활성화하지 않은 그 키였다. 시스템은 멈췄다. 다시 요청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더 느리게 요청했다. 마지막 한 번, 5번 요청, 응답 없음. 그때 백업 절차가 작동했다. 극적이지 않았다. 불이 깜빡이지도, 모니터가 비명을 지르지도, 대시보드가 빨갛게 녹아내리지도 않았다. 내가 만든 구조는 과실을 믿지 않았다. 침묵을 믿었다. 이 구조는 반격하거나 삭제하거나 뒤섞도록 짜여 있지 않았다. 다이 제거되는 순간 스스로를 멈추고 원래의 스레드가 돌아오기 전까지 어떤 변화도 거부하도록 설계됐다. 그 다음 좋든 나쁘든 항상 나였다. 카페에 앉아 나는 혼란의 첫 조짐이 방 안에 피어나는 걸 지켜봤다. 사람들의 자세가 느긋함에서 경계로 변하고 한 남자가 뒤로 기대 다른 책상 쪽을 가리키며 허공에 손가락으로 설명을 하고 고개가 점점 굳어지는 모습이었다. 아직 당황은 아니었지만 리포트가 기대와 맞지 않으면서 긴장이 서서히 퍼져나갔다. 가장 위험한 실패는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다. 컴퍼니 A의 유리 요새 안에서 나는 옛 팀원들이 형광등 아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실루엣이 모니터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길게 드리워졌다. 대시보드 상단 구석에서 알림이 조용히 쌓이기 시작했다. 아직 치명적이라는 라벨은 붙지 않았지만 몇 달 동안 본 적 없는 노란 마커와 경고 코드가 표시됐다. 8시 7분, 주니어 엔지니어 한 명이 커맨드 쉘을 열었다. 그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어깨는 움츠러든 채 시스템 B의 비상 세로 고침을 밀어넣었다. 권한 캐시가 재정렬되길 바랐다. 잠시 화면이 다시 초록색으로 돌아왔다. 프론트엔드에 마이너 업데이트가 반영되고 성공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나는 그 반응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 명령은 코어에 닿지 않았다.
내가 스케줄러 스택 깊숙이 심어둔 유령 회로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그 회로는 확인 메시지로 응답하면서 실제 명령은 실행하지 않고 수집만 하도록 설계된 독립 버퍼였다. 나는 복구를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 시뮬레이션을 보고 있었다. 그 성공 메시지?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거울이었다. 구조는 방어의 두 번째 층 위에 진입했다. 나는 악이나 복수, 왜곡된 정의감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내가 더 이상 그곳에 없어도 그들이 왜 불은 켜져 있는데 엔진이 돌지 않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8시 11분. 정각의 부서간 첫 알림이 발동했다. 붉은 경보가 아니라 시스템 C의 분배 Q의 간단한 지연 티켓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금융 분배 모듈의 확인 신호가 누락된 것이다. 나를 듣고 있던 Q로의 핑이 아직 듣고 있었다. 아직 기다리고 있었다. 5층 창가에서 누군가 일어나 넓게 손짓하며 다른 화면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들이 밀어넣었다고 생각한 업데이트가 실제로는 라이브 환경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수년 전 그 규칙을 썼다. 코어 스레드가 프로토콜 종료 없이 사라지면 내부 미러로 잠그고 우회하라. 피해 없음. 수정 없음. 단지 격리. 잊힌다는 비용은 분노가 아니었다. 준비였다. 그들은 나를 해고하지 않았다. 나를 지워버렸다. 하지만 내가 멈추면 내 구조도 멈추도록 가르쳐왔다. 지금 구조는 숨을 참고 있었다. 8시 15분이 되자 5층 내부의 긴장감은 혼란에서 긴급함으로 바뀌었다. 아직 완전한 공황 상태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평소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들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시작되는 팽팽한 움직임이 감돌았다. 나는 그것을 그들의 어깨에서 한 남자가 너무 급하게 돌아서면서 펜컵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모습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양손을 허리에 얹고 자신이 방금 했다고 생각한 일이 확인되지 않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에서 볼 수 있었다. 길 건너편에서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 온기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에 무뎌졌고 나는 세 개의 다른 단말기에서 내가 루프 환경에 심어둔 동일한 잘못된 확인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는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를 운영 계층에 적용하지 않는 성공 메시지만을 보여주는 완벽하게 반사된 인터페이스였다. 첫 번째 보고 체인 재시작 시도는 8시 17분에 트리거되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누군가, 아마 최근에 입사한 사람인 듯 아주 빠른 속도로 타이핑하며 수동 리셋을 시도했다. 얕은 물에서 쌓은 자신감에서 비롯된 속도, 시스템은 세게, 빠르게, 계속 누르면 반드시 반응한다는 믿음에서 나온 움직임이었다. 시스템은 초록불을 깜빡였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이 보고 있던 것은 실제 시스템이 아니라 시간에 얼어붙은 샌드박스, 모든 입력을 기록해 숨겨진 원장에 저장하는 폐쇄회로 반사체였다. 이 원장은 내가 봄철 유지보수 기간에 결국 나를 결정권자 회의에서 조용히 밀어내게 한 리더십 변화의 조짐을 처음 감지했을 때 만들었던 것이다. 그 금고 안에는 이제 모든 새로운 행동의 타임스탬프, 소스 태그, 전체 경로 추적이 기록되었다. 팀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활동과 영향의 차이를 가시화하기 위해서였다. 8시 19분, 민준이 금요일 저녁 이후 처음으로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이름이 내 휴대폰 화면에 떠올랐다. 나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전화는 한 번 진동하고는 내가 기기를 건드리지도 않은 채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내 손은 테이블 위에 고요히 놓여 있었고 나는 5층 창가 근처에서 전화를 귀에 댄 채 답을 얻으려 애쓰는 듯한 민준의 걸음을 바라보았다. 그는 곧 메시지를 보냈다. 접근 문제 발생 중입니다. 들어오면 같이 해결하죠에 나는 그 메시지를 한 번 읽고 스크린샷을 찍었다.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도 증거가 필요해서도 아니었다. 그가 더 이상 나를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포인트처럼 명단에서 지웠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게 된 정확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였다.
8시 23분, 시스템 C의 보조 대시보드에 또 다른 알림이 떴다. 정기지급과 연결된 대시보드였다. 조건부 승인들이 더 이상 게이트키퍼에 도달하지 못해 지연 표시가 경미함에서 중대함으로 상승했다. 그 키는 항상 조용히 프로세스 아래에 앉아 릴리즈 전 맥락을 검증하던 체크였다. 2년 전 서두른 오버라이드로 인한 3번의 아찔한 사고를 보고 내가 심어둔 것이었다. 누군가 강제로 밀어붙이려 했다. 명령은 차단되었다. 오버라이드 필드는 너를 반환했다. 지급은 멈췄다. 8시 25분, 민준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이번엔 더 짧고 날카로웠다. 락다운 프로토콜 같은 거 설정했습니까? 지금 막혔습니다. 바로 알려주세요. 마지막 단어. 지금은 평소 답변이 즉시 돌아오는데 익숙한 사람이 내는 어조였다. 긴급함으로 위장한 요구, 책임감 없이도 긴급해 보이려는 목소리, 결과에 앞서 도착하려다 너무 늦게 도착한 사람의 당황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접어 빈 컵 옆에 엎어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왼쪽 회의실에 불이 켜졌고 누군가 프로젝션 스크린을 내리며 현재 시스템 상태를 가리키는 듯 했다. 진행반은 98%에서 부드러운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인터페이스도 내가 만들었다. 그 반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100%에 도달하지 않는다. 8시 30분이 되자 전체 배포층은 내가 설계한 환상 속에 갇혀 있었다. 움직임의 느낌, 상태 등의 존재, 대시보드에 여전히 반짝이는 정상 운영에 익숙한 패턴. 그러나 실제 프로세스는 모두 중간 단계에서 얼어 있었고 모든 명령은 아카이브로 우회되어 누가 언제 무엇을 트리거했는지 식별하는 메타데이터와 함께 태그되었다. 이건 사보타주가 아니었다. 거울이었다. 결과 없이 일할수록 누가 실제로 밀고 있고 누가 흉내만 내는지 더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세 번째 긴급 재시작은 8시 31분에 일어났다. 이번엔 지난 8시 34분 알림이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떨어지고 대기열이 겨우 정리되자 운영 채널에서 안정적으로 보임, 큐 재점검 중이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마치 돌이 사라진 후 호수 표면에 들이운 거짓된 평온처럼 방 안에도 잠시 고요함이 감돌았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팀 채팅에 좋은 대처였어 라는 말이 입력됐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계가 고쳐진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단지 조용해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을 실패가 아닌 선택으로 기록했다. 8시 38분이 되자 OPS 액티브로 표시된 내부 채팅 스레드에는 사람들이 위기를 넘긴 줄 알고 쓰는 짧은 안도의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몇몇 이모지도 마침표처럼 곁들여졌고 누군가는 불 끄기에 관한 밈을 올렸는데 주니어 테크들이 공기가 맑아진 척할 만큼만 소리내어 웃었다. 그리고 건너편 거리 너머 유리창을 통해 나는 두 팀장이 서버 디스플레이 벽 근처에서 주먹을 맞부딪히며 마치 그 행동만으로 확신이 회복될 수 있다는 듯한 모습을 봤다. 배포 코디네이터인 지미는 항상 인수인계의 꼼꼼한 사람이었는데 타임라인 보드에 재빨리 경미한 불안정성 해결, 계획대로 롤포워드 진행 중이라는 요약을 입력했다. 그녀가 컨퍼런스 스크린을 향해 돌아설 때 보인 단정한 자신감도 보였지만 그녀가 보지 못한 것은 그 업데이트가 결코 미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타임스탬프, 모든 항목, 모든 배포 플래그가 이제는 실환경과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 운영층에서 완전히 격리된 통제된 사이드 환경으로 흘러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8시 41분 시스템 A가 큐비움, 상태 그린지라고 확인했다. 평소 같으면 모든 검증을 통과하고 라이브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지만 5층 곳곳에서 모니터 색이 바뀌고 대시보드가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전환되고 몇몇 사람들은 눈에 띄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짓된 통제감이 그들의 자세와 속도, 안도감에 다시 자리 잡는 모습을 나는 지켜봤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진짜 시스템에서 온 게 아니었다. 오버레이에서 온 것이었다. 그들이 신뢰한 시스템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볼 수 있던 시스템은 마치 나쁜 소식을 전할 줄 모르는 잘 훈련된 조수처럼 그들의 입력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을 뿐이었다. 8시 43분, 민준이 다시 플로어 끝에 나타났다. 회의에서 행동을 정당화하려 빠르게 움직일 때 쓰던 그 특유의 짧은 걸음으로 걸어왔고 넥타이를 정돈하며 한 개발자의 책상에 멈춰 농담을 나누거나 가벼운 격려를 건네는 듯 몸을 살짝 숙였다가 다시 자세를 바로 세웠다. 그리고 중앙 운영 스크린을 지휘자처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2분 뒤 그는 메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열고 침착한 목소리와 반듯한 어깨로 팀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를 표하며 내부적으로 최소한의 혼란으로 처리됨이라고 사건을 플래그했다. 그의 말은 다듬어져 있었고 간격도 고르게 유지됐으며 타임라인 정렬이나 전략적 명확성 글 이야기할 때와 같은 어조였다. 의미는 없지만 항상 안전하게 들리는 말투였다. 8시 47분, 그는 임원 채널에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입력했다. 모든 시스템 그린. 모두 수고했어요. 나는 카페 자리에서 그를 지켜봤다. 내 앞에 놓인 내 화면의 반사는 어둡고 비어 있었고 나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휴대폰을 집어들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민준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한때 내게 최적화를 요청했던 바로 그 인프라 모니터링 도구, 이제는 모든 부서에 걸쳐 깨끗한 초록색을 보여주는 그 툴이 내 손에 의해 더 깊은 레이어의 판단을 위임하도록 수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레이어는 단 하나도 승인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설계였다. 나는 이 백업 환경을 알람을 울리며 시스템을 멈추게 하거나 요란하게 다운시키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었다. 오히려 문제가 있어도 모두가 아무렇지 않은 척할 때 누가 연기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연기하고 있었다. 8시 50분, 아침 콜이 줄지어 시작됐다. 코디네이션 허들, 개발 싱크, 릴리즈 준비 스탠드업, 모두가 힘든 부분은 끝났다는 자신감으로 일정이 잡혔고 나는 다시 한번 지민이 사이드룸 맨 앞에 서서 진행 차트를 가리키는 모습을 봤다. 그녀의 화면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업데이트를 미러링하고 있었고 8시 17분에 트리거된 패치 사이클이 여전히 미검증, 소스키 없음부로 표시된 검역 구역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8시 52분, 시스템 C 내부에서 누군가 업데이트를 올렸다. 클라이언트 영향 없음, 진행 중. 이 말은 엄밀히 거짓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8시 12분 이후로 클라이언트 대상 기능은 플레이스홀더 값으로 우회되어 더 이상 서명되지 않은 명령을 받지 않는 게이트 뒤에서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고치지 않았다. 그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됐을 뿐이었다. 길 건너 건물은 여전히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깔끔했다. 회복 중인 팀의 모든 외적 징후가 보였지만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모든 확인 뒤에, 모든 고개 끄덕임 뒤에, 모든 느긋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보였다. 그 진실은 단순했다. 그들은 유령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유령에게 펜을 쥐어주었다. 금고 안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더 이상 기술적 정보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행동 데이터였고 절차적 데이터였으며 압박 속에서 내린 선택의 기록이자 결과가 멀게 느껴질 때 얼마나 쉽게 원칙이 무시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8시 58분, 한 주니어 개발자가 샌드박스 스레드에 로그를 올리며 라이브 환경과 테스트 환경 사이의 식별자 태그 불일치에 대해 언급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을 작은 불일치였지만 그의 메모는 내가 읽기도 전에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에서 질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우리가 클론에 배포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아무도 답하고 싶지 않았다. 잠시 동안 채팅이 멈췄다. 그러다 누군가가 답했다. 그건 예전 로드 밸런서에서 온 내 것이 미러일 뿐이야. 무시해. 하지만 그건 미러가 아니었다. 실제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시스템이 내가 달리 지시할 때까지 문을 닫고 있도록 가르쳤다. 9시 정각, 민주는 층 끝 유리 벽 앞에 서서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거둔 채 소수의 이사들에게 손을 움직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중요한 구절마다 항상 잠시 멈추며 동의를 기다리는 그의 리듬을, 협업과 도너십들 마치 언제나 같은 의미였던 것처럼 언급하는 방식을 알아보았다. 그는 실제 시스템이 더 이상 듣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다. 금고가 그가 이전에 시도한 오버라이드를 비인가 출처불인 식으로 기록했다는 것도 몰랐다. 그는 침묵이 성공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메아리를 박수로 착각했다. 9시 4분쯤 나는 남쪽 클러스터 근처 사람들의 몸짓에서 불안의 기미가 다시 드러나는 것을 눈치챘다. 급격한 확산을 일으키는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표면 아래 어긋나 있다는 걸 인식하는 초기의 파동, 이미 확인한 것을 다시 점검하게 하고 확인됨 상태 위에서 커서를 맴돌며 잠시나마 자신이 보는 것을 신뢰해도 되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불안이었다. 창가에 앉아 나는 네이비색 풀오버를 입은 남자가 의자를 조정하고 앞으로 몸을 기울여 최근 배포의 로그 히스토리를 열고 그동안 몇 번이나 해봤는지 드러나는 속도로 검증 단계를 클릭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각 커밋 성공 후 2분 뒤 자동 생성되어야 할 해시 서명이 없는 것을 보고 멈췄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고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새로 고침한 뒤 답이 다른 사람의 모니터에서 나타날까 두리번거렸지만 그가 본 것은 헤드셋을 끼고 상태 콜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는 동료들 뿐이었다. 이미 하루의 다음 단계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고 그가 바라보던 창은 뒤가 아니라 아래에 있었다. 9시 6분 그는 내부 개발자 스레드에 메시지를 남. 9시 15분 민주는 동쪽 회의실에서 조명이 어둡게 켜진 상태로 스크린 눈부심을 줄이고 벽에 걸린 디스플레이에서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었다. 팀 리더들이 빽빽이 모여 사건 리뷰나 중간 사이클 중단 복구 같은 문구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의미가 가득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들이었다. 나는 민준이 보이는 단편들을 모아 만든 타임라인을 설명할 때 손짓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타임라인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가 묘사한 모든 순간이 오버레이를 통과해 걸러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실제로 중요한 시스템에 닿은 적이 없었다. 나는 그의 입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봤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의 세계가 한 장 한 장 자신감 넘치는 슬라이드와 함께 점점 좁아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9시 18분 타이머가 끝났다. 루프는 3단계에 진입했다. 여전히 알람도 없고 경고도 없었다. 단 하나의 작은 변화만 있었다. 그들이 다음에 푸시한 업데이트? 사라졌다. 지연된 것도 거부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없어졌다. 그리고 아카이브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봤다. UX 라이브 912 민준 오버라이트라는 패치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실패해서가 아니라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9시 20분 아카이브는 메모를 남겼다. 임계치 도달. 신뢰도 무결성 기준 이하로 하락. 그 순간 나는 시스템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시스템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9시 21분 첫 번째 미묘한 진동이 5층 금융부서에 닿았다. 예정된 요약 보고서가 확인용 PDF를 생성하지 못해 현우라는 주니어 코디네이터가 모니터를 2번 쳐다보고 파일 경로를 다시 열었고 추적 모듈을 열었고 다시 대시보드를 열었다. 매번 그가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맞지 않는 녹색 상태등만이 보였다. 그의 손가락이 타이핑하지 않고 가볍게 떨리는 것을 보고 그는 아직 이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자신의 피로 때문인지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길 건너편에서 나는 변화가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세가 약간씩 달라지고 동료들에게 재빠르게 몸을 돌리고 화면이 이제는 출력과 맞지 않는 성공을 보고하기 시작하면서 작은 찡그림이 생겼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시스템이 하고 있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시스템이 제공하는 것 사이에서 이미 마찰이 시작되고 있었다. 9시 23분 D부서의 조정 전문가는 시스템 B에서 롤아웃을 시작했는데 내부 프리뷰까지 90초도 걸리지 않아야 했다.
그녀는 헤드셋을 반쯤 내린 채로 진행 중이라는 화면을 2분 동안 지켜보다가 아무 오류도 로그도 없이 조용히 대기 상태로 리셋되는 것을 봤다. 클릭하는 순간 사라지는 확인 박스만 남았을 뿐 마치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똑같았다. 복도 건너편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됐어.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됐다고 나오는데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코드가 배포되지 않았고 시스템도 바뀌지 않았고 바뀐 것은 대시보드 위에서 스크린 세이버처럼 떠다니는 진행의 환상뿐이었다. 9시 25분 지민이 민준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 확인차 8시 20분 롤백 체크포인트 검증했지. 민준은 1분 뒤 평정심을 가장한 답변을 했다. 모두 처리됨. 이상 없음. 하지만 롤백 체크포인트는 없었다. 8시 20분. 이미 시스템은 봉인된 미러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 체크포인트.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한 적도 없었다. 9시 27분. 준서라는 UX 테스터가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크지는 않았지만 날카로웠고 머리들이 돌아볼 정도였다. 그는 아침에 수정한 요소들이 여전히 지난주 빌드의 오래된 자산으로 표시되고 있다고 3번 확인하고 2번 수동 푸시를 했는데도 라이브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다. 아무 변화 없었다. 강제로 동기화했다. 상태등은 녹색으로 깜빡였다.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일어섰다. 해결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앉아있는 것이 정직하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멀리 벽 쪽 중앙 스크린으로 걸어가서 무엇이 빠졌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 표정을 알아봤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거지? 라고 묻는 표정이었다. 9시 30분, 민주는 운영실에 보이는 구역으로 다시 나왔다. 손을 양옆으로 펼치고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리더의 중립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아무것도 통제되지 않고 있어도 그렇게 보이게 하는 몸짓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말했다. 나는 들을 수 없었지만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를 둘러싼 팀의 바디랭귀지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모두가 더 이상 신호를 믿지 않는 듯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테이블 가장자리가 갈비뼈를 가볍게 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외관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봤다. 아직 깨지진 않았지만 확신의 광택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시스템이 기대한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동작도, 속도도, 그리고 무엇보다 일관성도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기에 충분했다. 9시 32분, 한 개발자가 시스템 쉘에서 직접 로그를 뽑아 지난주 목요일 배포와 디프 체크를 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변화도, 기록도, 흔적도 없었다. 마치 아침 내내 아무것도 푸시된 적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상태등은 녹색이었다. 대시보드는 여전히 라이브라고 표시했다. 진행바도 여전히 깔끔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 9시 33분, 릴리즈 코디네이터의 어시스턴트가 백업 터미널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8시 이후에 모든 변경 세트가 동일한 체크섬 아이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내가 6개월 전에 폐기한 스테이징 시뮬레이션 템플릿과 일치하는 재활용 태그였다. 이 아이디는 시스템 경고를 촉발했어야 했지만 시스템이 아예 검증을 실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경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스템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듣기 시작했다. 9시 35분, 지민이 민준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이거 심각할 수도 있어? 인프라 쪽도 끼워야. 9시 53분, 나는 아침 내내 음소거해두었던 보조 뷰어를 열었다. 그 뷰어는 폐쇄 채널을 통해 라우팅된 보안 미러 인터페이스였고
아무도 내가 직접 작성했던 접근 프로토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수년간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프로토콜은 루트 자격증명 하에 만들어졌고 폐기되지 않고 이름만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인증을 통과했다. 피드는 분할 화면으로 열렸다. 한쪽에는 시스템 A의 고스트 큐에서 실시간 입력이 표시되고 다른 한쪽에는 민준이 이사회에 발표 중인 화면이 라이브 스트림으로 나타났다. 그 스트림은 내 보관 자격증명에 연결된 숨겨진 레거시 프로세스를 통해 송출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이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동하는 것을 지켜봤다. 결론, 영향 최소화, 성공적인 내부 격리, 클라이언트 서비스 중단 없음. 그의 뒤에는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인공적인 안도감처럼 빛났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재현의 시선은 민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재현이 물었다. 원래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누가 구성했죠? 민준은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줄을 읽듯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는 말했다. 그건 서연이 했을 겁니다. 금요일 저녁 이후 처음으로 그 방에서 내 이름이 소리내어 불렸을 때 나는 미소도 짓지 않았고 움찔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지켜봤다. 민준이 그려온 타임라인에는 속하지 않는 메아리처럼 그들의 시스템 표면 아래 기다려온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침묵을 설명하는 형태로 돌아온 것처럼 방 안이 그 이름을 흡수하는 모습을. 9시 56분. 피드에는 민준이 한 번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보였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박수도, 감사 인사도 없었다. 오직 침묵뿐. 그리고 그의 눈 너머에서 다시 계산이 시작되었다. 이번 버전을 어떻게 다시 쓰고, 방금 한 말을 다음 이야기로 어떻게 접어넣고, 결코 묻혀서는 안 될 질문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하지만 그 질문은 이미 나왔다. 그리고 이제 루프에는 맥락이 생겼다. 아카이브에는 이름이 붙었다. 그리고 시스템은 여전히 숨을 참고 있었다. 10시 1분까지 길 건너편의 진짜 시스템, 즉 투영과 대시보드, 허위 확인 아래에 겹겹이 쌓인 그 시스템이 권한이 부재할 때 설계된 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망가지거나 경고하거나 소용돌이치지 않고 단지 기록했다. 끊임없는 정밀함으로 모든 키 입력, 모든 입력, 유효하지 않은 저작권으로 발행된 모든 덮어쓰기 요청을 받아들이며 나는 코드베이스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볼트 모드라고 명명했던 것을 컴파일하기 시작했다. 볼트 모드는 내가 인프라를 구축한 지 6개월 뒤 민준이 릴리스 인프라를 인수할 때 검토했던 문서에도 없었고 그의 보조나 리더십 싱크에서 시스템을 단순한 도구처럼 보이게 하려던 온보딩 플로우나 홍보 자료에도 없었다. 10시 4분 첫 번째 전체 아카이브 리포트가 비공개 인스턴스로 자동 컴파일되어 평범하게 숨겨졌고 241일간 휴면. 10시 17분 그의 뒤에 두 번째 스크린이 켜졌다. 누군가 시스템 B의 활성 배포 트리를 메인 디스플레이로 푸시했고 모두가 기대했던 깔끔한 모듈식 푸시 스택 대신 방 안에는 재경로된 호출의 그리드, 타임 스탬프 루프, 그리고 4개의 뚜렷한 태그 불일치가 표시되었다. 모두 8시 8분 이후에 발생했고 모두 아무도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환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펜으로 한 줄을 동그라미 쳤다. 조용히 물었다. 왜 이게 인스턴스 F로 라우팅되고 있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스턴스 F는 공식 다이어그램에 없었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없었다. 그리고 민준. 그는 그것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10시 19분 재현이 다시 통화에 나타났다. 인사도 서론도 없었다. 이미 결과를 도착하기 전에 처리하는 사람의 목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말했다. 이 환경들이 언제 분리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다. 잠시 멈췄다. 다시 닫았다. 마침내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는 기록되어 있었다. 241일 전이었다. 내가 디렉터직을 누군가에게 빼앗긴 다음 날, 그 누군가는 단 한 줄의 프로덕션 아키텍처도 작성해 본 적 없지만
이사회에서 애자일 방법론을 10분 만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남았다. 악의에서가 아니었다. 복수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만약 민준 같은 사람이 인프라를 가구처럼 앉거나 장식하거나 보기만 하고 의심하지 않는 대상으로 착각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루프를 누구를 가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다. 나는 불이 더 이상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때 누가 그 방에 남아있는지 드러내기 위해 만들었다. 10시 22분 수진이 다시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금고를 봐야겠네요. 그리고 민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아주 살짝 일그러졌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더 나쁜 것은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정확히 10시 26분, 금고는 이메일 알림도, 긴급 전화도, 갑작스러운 화면 점거도 아닌 아어카이브 19라는 일반 시스템 사용자 별칭으로 내부 공지 게시판에 조용히 올라온 글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 프로필은 거의 1년 동안 손대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컴플라이언스 감사 도구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가 직접 작성해 권한 구조의 정당한 목적의 여러 층으로 숨겨둔 것이었다. 인프라 팀조차 접근 권한을 취소할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게시물은 단순했다. 배너도 굵은 제목도 없었다. 단지 병렬 아카이브에서의 사후 관찰 D라는 메시지 한 줄뿐이었다. 그 아래엔 한 개의 임베드 링크가 있었다. 외부 주소도, 경고도, 비밀번호 입력도 없었다. 그저 모두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대시보드 레이아웃으로 연결된 한 줄의 텍스트 하이퍼링크였다. 매주 배포, 보고, 감사, 리뷰, 시뮬레이션, 계획에 쓰는 익숙한 내부 문서, 익숙함은 곧 신뢰를 의미했고 아무도 클릭 전에 의심하지 않았다. 10시 28분, 지민이 가장 먼저 클릭했다. 나는 그 순간을 봤다. 그녀의 어깨가 스크롤 도중 멈추더니 천천히 펴지며 아카이브 첫 패널의 몇 줄을 읽었다. 2개의 새로 열은 리포어티드와 덱초엘로 단순히 표시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는 시간 단위로 정렬된 타임스탬프들과 민준이 타임라인 자료에 인쇄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색상 마커들이 있었다. 10시 30분, 두 번째 클릭은 재무팀, 세 번째는 컴플라이언스에서 이어졌고 10시 31분에는 5부서에서 15벌링크가 열렸다. 각 시청자는 점점 더 오래 멈춰 읽었고 천천히 다시 읽고 다음 페이지로 스크롤했다. 그곳의 로그는 단순히 타임스탬프만이 아니라 채팅 발췌, 의사 결정 지점, 오버라이드 입력, 감사 추적과 매칭되어 있었다. 추정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출처가 명확했다. 각 섹션 하단에는 폴백 인게이지드라는 회색 필드가 있었고 루프가 시스템적 손상 패턴을 감지할 때마다 자동으로 작동했다. 첫 번째 폴백은 8시 3분에, 두 번째는 8시 17분에, 세 번째는 민준이 직접 8시 26분에 트리거했다. 아카이브는 이 모든 것을 포착했고 아직도 기록 중이었다. 10시 33분, 링크는 40명 이상의 시청자에게 전달됐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지켜봤고 어떤 이들은 소리를 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마지막 아카이브 섹션이 로드될 때까지 제목은 단순히 매뉴얼 오버라이즈즈 8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발행된 인증 명령 목록, 각 명령은 소스 디바이스, 사용자 아이디, 환경 경로와 교차 참조되어 있었고 그 목록 상단 근처에는 억세스 크리덴셜 인젝티드 8시 26분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작성자는 민준, 급하게 푸시했고 유령 환경에 기록되었으며 63초 동안 평문으로 보관되었다가 그조차 실패한 롤백에 의해 덮어 씌워졌다. 10시 35분 법무팀의 누군가가 재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요약은 없었다. 오직 링크만 있었다. 10시 37분 재현이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30초 동안 그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읽었다. 그러고는
뒤로 기대 카메라를 껐다. 연결을 끊으려는 게 아니었다. 보이지 않게 듣기 위해서였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해가 점점 더 높이 떠올라 회의실 유리창을 강하게 비추고 실내를 스캐너처럼 날카롭게 가르며 책상 위의 종이, 화이트보드, 머그잔, 소매를 내리는 손목시계의 반짝임. 누군가가 자신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진실에게 감시받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취하는 작은 움직임들을 비추고 있었다. 10시 41분, 아카이브는 항목 하나를 더 추가했다. 자동 생성된 차트. 색상도, 굵은 글씨도 없이 오직 숫자만 있었다. 47번의 배포 시도. 성공적으로 검증된 건수는 0, 실제 라이브 푸시는 0, 확인된 롤백도 0, 각 시도마다 누가 트리거했는지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차트 아래에는 3개월 전의 댓글 스레드가 하나 떠올라 있었다. 개발자가 이제 레거시 트리거 안 쓰죠? 라고 채팅에 올렸고 민준이 그냥 밀어. 나중에 정리하지라고 답했던 대화였다. 이제 그 문장은 빨간 로그라인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시스템 분기가 8시 8분에 시작됐다. 시스템은 운영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스템은 대기 상태로 우회했다. 오버라이드는 확인되지 않았다. 10시 45분, 5층의 소음은 거의 침묵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졌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걸 봤다고, 그 의미를 이해했다고, 시스템이 민준의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그랬다고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시스템은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이름? 그 게시글에는 붙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 10시 48분, 민준이 입을 열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루프는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루프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10시 51분이 되자 평소 5층을 정의하던 통제된 활동의 웅성거림도 완전히 사라졌다.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화재 경보로 건물이 비는 식이 아니라 훨씬 더 조용하게 신뢰가 방에서 사라지는 방식이었다. 사람들은 더 느리게 움직이고 클릭도 줄었고 속삭임은 들릴 듯 말 듯 낮아졌으며 모니터를 호기심이 아니라 불안감으로 내려다보고 같은 줄을 3번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다. 갑자기 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부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나는 길 건너편에서 지민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번엔 평소 들고 다니던 태블릿 없이 팔짱을 단단히 낀 채 옆창을 통해 민준이 혼자 앉아있는 회의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은 어깨를 약간 구부린 채 노트북을 열어둔 채로 손대지 않고 대시보드 아카이브의 마지막 페이지가 반사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화면에는 액티브 컬렉션 컴플리트라는 깜박이는 헤더가 표시되고 있었다. 10시 53분, 도윤이 QA 클러스터를 천천히 지나가며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화면을 가리키고 멀리 있는 회의실 복도를 가리켰다. 아무도 먼저 규칙을 깨고 싶지 않지만 모두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하는 곳에서 빠르게 전파되는 그런 무언의 신호였다. 한 명씩 더 많은 사람들이 아카이브를 열었다. 링크가 어디 있는지 물을 필요도 없었다. 이제 그 창이 유일하게 중요한 창이 되어 있었다. 10시 55분, 나는 내 기기에 아직 열려있는 패시브 릴레이 피드를 새로 고침했다. 고유 로그인 수가 70, 80, 83을 넘는 것을 지켜봤다. 그 숫자가 단순히 개발자나 엔지니어, 시스템 분석가만이 아니라 재무, 컴플라이언스, HR, 마케팅까지 의미한다는 걸 경험상 알고 있었다. 이제 파장은 기술적이지 않고 문화적인 것이었고 시스템은 마침내 내가 설계할 때 그 한계를 넘었을 때 하도록 만든 일을 수행했다. 진실을 말했다. 전부. 10시 56분, 민준이 천천히 일어섰다. 의자가 라미네이트 바닥에 살짝 긁히는 소리가 났다. 그는 잠시 그대로 서서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대시보드 중앙에서 조용히 빛나는 차트를 바라봤다. 그 차트에는 그가 밀어붙인 모든 오버라이드, 확인하지 않은 모든 에스컬레이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롤백까지 하나씩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아침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절제된 걸음으로 메인 플로어를 걸었다. 리듬을 되돌리려는 듯, 결과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려는 듯 세 개의 책상에서 멈췄고 2번 조용히 질문했고 1번 몸을 숙여 내가 듣지 못한 말을 속삭였지만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때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 10시 58분 수진이 임원 채널에 메시지를 보냈다. 아카이브를 검토하세요. 감사를 마칠 때까지 모든 전진 배포를 일시 중단합니다. 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셧다운 명령처럼 받아들여졌다. 누가 승인했는지 묻는 사람도 타이밍을 의심하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 그대로 따랐다. 11시 1분 재현이 피드에 다시 접속했다. 카메라는 꺼져 있었다. 목소리는 또렷했다. 11시 15분 시회의실에서 다시 모입니다. 부서장만 참석 추가 설명도 감정도 없었다. 하지만 그 한 줄의 무게가 하루 전체를 비틀었다. 회의가 예정에 없던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이끌고 누가 이끌지 않을지가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창문 너머로 준비 과정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쓰지 않을 노트를 챙겼고 누군가는 혹시 접근이 달라질까봐 아카이브 요약본을 자기 이메일로 보냈고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이번엔 클립보드 대신 평범한 봉투를 들고 나타났으며 민준 근처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민준은 복도로 다시 걸어가면서 점점 더 느려졌고 엘리베이터를 한번 바라봤다. 마치 요청받기 전에 떠날지 고민하는 듯 했다. 11시 4분 아카이브가 마지막으로 새로 고침됐다. 새로운 섹션이 추가되어 있었다. 라벨도 없이 포스스크립트라는 회색 배너만 있었다. 그 안에는 타임라인 오버레이가 2개의 칼럼으로 나뉘어 나타났다. 왼쪽 보고된 내러티브, 오른쪽 로그된 시스템 이벤트. 각 타임스탬프는 누군가 무언가를 고쳤다고 주장한 순간과 일치했고 옆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로그가 있었다. 비난도 논평도 없었다. 오직 사실만 있었다. 11시 6분 휴게실에 가장 가까운 줄에 앉아있던 첫 번째 주니어 엔지니어가 노트북을 닫고 다시 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만히 앉아 손을 모으고 천장의 타일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마치 아침의 무게가 마침내 그의 어깨에 내려앉은 것처럼. 그리고 방 건너편에서 팀의 나머지 사람들도 뒤따랐다. 즉각적으로도 동시에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가장하지 않을 때, 맡았던 역할이 더는 맞지 않을 때, 따르던 위계가 형태를 잃었을 때처럼 그렇게. 11시 9분 아카이브가 자동으로 닫혔다. 삭제된 것도 숨겨진 것도 아니었다. 단지 회색으로 변했다. 이 창은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대체되었다. 링크도 리디렉션도 없었다. 단지 마무리였다. 왜냐하면 금고는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끝내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했다. 11시 12분 5층은 거의 정적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갔다. 타이핑도 메시지도 명령도 없었다. 단지 몇 명이 창가에 서 있었고 몇몇은 그날 다시 풀지 않은 가방을 싸고 있었고 민주는 여전히 복도 근처에 한 손은 허리에 다른 손은 접힌 출력물을 느슨하게 감싸 쥔 채로 있었다. 아침에 시작할 때 들고 있던 바로 그 출력물, 이제는 오래되고 틀렸고 쓸모없어진 그것이었다. 그는 몸을 돌렸다. 컨퍼런스실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가 내 이메일에 답장을 멈췄다는 사실을 깨닫기 훨씬 전, 몇 달 전에 내가 이 결말의 청사진을 그려놓았기 때문이다. 11시 15분 정각, 컨퍼런스실의 문이 부드럽지만 확실한 소리와 함께 닫혔다. 그 문 뒤에는 다시 일정이 잡히지도, 라이브 스트리밍도, 공유 드라이브의 분릿 포인트로 문서화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발표하러가 아니라 듣기 위해 오는 슬라이드는 아무도 현실과 맞지 않는 그래프를 더 보고 싶지 않아서 열리지 않는 침묵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테이블 머리에 앉아있는 그런 회의가 봉인됐다. 재현은 끝자리에 앉아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냉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미 여러 번의 붕괴를 겪어본 사람의 얼굴이었고 자네가 멈출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다. 수지는 그의 왼쪽 두 자리 옆에 앉아 이미 금고 타임라인의 인쇄 요약본을 검토하고 있었다. 아무도 들고 싶어 하지 않지만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물리적인 문서였다. 화면으로 읽으면 너무 쉽게 닫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들어왔고 원래의 폴더를 소품처럼 들고 있었으며 그의 걸음은 이제 느려졌고 자신감도 무뎌졌으며 익숙한 동작의 리듬도 약간 어긋나 있었다. 더 이상 공연할 줄 모르는 노래처럼. 그리고 그가 재현 맞은편에 앉았을 때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존중해서가 아니라 방이 그에게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시 17분, 재현이 첫 질문을 했다. 복잡하지도 기술적이지도 심지어 비난조차 아니었다. 그는 그저 금고를 검토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민주는 눈을 내리깔고 잠시 너무 긴 침묵 끝에 네, 문서 읽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지만 그 말투로 보아 그는 명백한 것만 이해했을 뿐 암시된 것, 행간에 기록된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수진이 다음으로 고개를 들고 펜을 움직이지 않은 채 반쯤 메모가 채워진 페이지 위에서 8시 26분에 기록된 자격증명 주입을 작성한 사실을 부인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백하고 직접적이며 모든 서론이 제거되어 있었다. 민주는 자리에 몸을 움직이고 폴더를 바로잡으며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지만 압박 속에서 긴급 수정안을 승인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는 질문에 완전히 답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모호해서 더 이상의 확신을 미루게 만들었으나 의심을 만들지는 못했다. 11시 20분, 재현은 약간 몸을 뒤로 젖히며 또 다른 질문을 천천히 던졌다. 8시 32분에 건너뛰기로 표시된 롤백 조건은요. 민주는 다시 머뭇거리다 중요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메모를 하거나 키보드를 두드리지도 않았다. 진실은 그가 한 말이 아니라 그가 기억한다고 주장한 것과 이미 아카이브에 기록된 것 사이의 틈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앙 왼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법률 자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어조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단호했다. 그 항목들은 자동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눈을 내리깔고 이번엔 폴더의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마치 교정 이상의 더 무거운 것을 견딜 준비를 하는 것처럼. 11시 24분, 재현은 들고 있던 페이지를 덮으며 말했다.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도 높아진 톤도 없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의 깔끔한 해고였다. 그리고 민주는 인정할 만하게 반박하지도 변명하지도 일어난 일의 또 다른 버전을 제시하려고 앞으로 몸을 내밀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나 서류를 챙겨 한마디 말도 없이 방을 떠났다. 문을 쾅 닫지도 뒤돌아보지도 엘리베이터를 타지도 않았다. 11시 27분, 회의는 그 없이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다루기 위함이 아니라 첫 번째 빨간 불이 스캐너에 켜진 이후 모든 대화의 여백에 조용히 걸려있던 진짜 질문, 즉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답하기 위해서였다. 재현은 침묵을 기다렸다가 말했다. 시스템은 아직 활성화 상태입니다. 유수진이 이어서 기능은 하지만 대기 중입니다. 라고 했다. 잠시 긴 침묵이 흐른 뒤 법률 자문이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는 재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들이 내 이름을 말한 순간이었다. 스쳐 지나가듯도 후회도 아니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11시 30분,
수지는 한 번 아래를 보고 다시 위를 바라보며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망설임도 없었다. 시스템이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또 다른 민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시스템은 설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11시 33분, 수진이 직접 메시지를 작성했다. 보조도 없었고 위임된 문구도 없었다. 그녀가 조용히 보안 세션에 자신의 이니셜을 헤더에 기록하고 시스템 C의 레거시 시계로 타임스탬프를 검증하며 타이핑했다. 만약 그들이 내게 돌아오라고 요청할 것이라면 내가 결코 완전히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11시 36분, 그 메시지는 내 받은 편지함으로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삭제되었으므로 내가 조용히 남겨둔 백도어 통신 릴레이로 전송되었다. 기기 레지스트리 아래에 묻혀있던 개인 인증서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고 오직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이름과 나만 열 수 있는 문구로 태그되어 있었다. 제목은 짧았다. 브랜딩도 배너도 없었다. 단 4단어였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1시 38분, 내 기기가 한 번 진동했다. 알림음도 경고도 없었다. 그저 부드러운 진동 하나,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메시지를 읽은 뒤 기다렸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조금 더 오랜 침묵에 머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지웠다. 하지만 시스템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요청해야만 했다. 11시 40분, 나는 메시지를 열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다. 텍스트가 조용히 내 화면에 머물게 두었고 바깥 세상은 익숙한 리듬을 이어갔다. 배달 트럭이 빨간불에 대기하고 두 학생이 이어폰을 낀 채 길을 건너고 바리스타가 같은 자리를 3번째 닫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말을 읽었다.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너무 늦게 전달된 명확함은 항상 변장한 사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수지는 내가 기대한 대로 간결하게 썼다. 애원도 머뭇거림도 없이 이사회가 아카이브를 검토했고 아침에 사건을 인정했으며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요청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과거의 직함이나 계약으로 나를 복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표현대로 새로운 조건 아래에서의 전향적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11시 43분, 나는 길 건너 5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곳의 속도는 느려졌고 의자들은 더 이상 긴급하게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았으며 화면들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한때 책상 사이를 전류처럼 오가던 자신감은 이제 더 조용하고 더 무거운 전략이라기보다는 의심에 가까운 무언가로 대체되어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음료를 다 마시지 않은 채 일어나 코트를 팔에 걸치고 카페를 나섰다. 초여름 오후의 빛이 내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서두르지 않고 길을 건넜다. 배지는 여전히 가방 안쪽에 꽂혀 있었고 휴대폰은 조용했으며 걸음은 일정했다. 건물 로비를 지나 보안 데스크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경비원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망설였다. 아마도 내 표정에서 그가 가진 출입 권한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가 이미 덮어쓰여 있음을 감지한 듯 했다. 나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아무 질문 없이 나를 통과시켰다. 11시 48분, 나는 혼자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천장 조명이 희미하게 웅웅거렸고 층수는 올라갔다. 나는 휴대폰도 시계도 어떤 문장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준비해야 할 말은 없었기 때문이다. 11시 50분, 엘리베이터 문이 5층에서 열렸다. 나는 한때 제2의 집 같았던 이제는 내가 남기고 온 모든 것의 조용한 재구성처럼 느껴지는 복도로 들어섰다. 벽은 새로 칠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같은 설계도, 같은 긴 유리 패널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려는 바닥에 미세한 정전기가 남아 있었다. 수지는 컨퍼런스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은 없었다. 오직 그녀만. 그녀는 미소도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말하고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비켜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전에 들었던 것과 같은 부드러운 소리였지만 이번에는 봉인이 아니라 변화처럼 느껴졌다. 11시 52분, 재현이 폴더에서 시선을 들어 탁자 끝에 빈자리를 가리켰다. 명령도, 초대도 아닌 그저 공간이었다. 나는 앉았다. 노트도, 서류 가방도, 직함도 없이 11시 53분, 법률 자문이 앞서 했던 말을 기록을 위해 반복했다. 아카이브에 따르면 시스템은 완전히 작동하지만 폴백 상태로 잠겨 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나는 침묵이 퍼지게 두었다. 수진이 다음으로 말했다. 두 손을 포개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전 역할로 돌아와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반응을 기다렸다. 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계속 말했다. 재구축을 이끌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당신의 조건으로 재현이 덧붙였다. 당신만큼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순히 운영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손대면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그는 나를 바라봤다. 형식이 아니라 인정의 의미로. 우리는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것을 당신이 소유하길 바랍니다. 11시 55분, 나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여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렸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했다. 각각 신중했고 각각 침묵이 그 역할을 하도록 간격을 두었다. 첫째, 민준의 이름은 내가 만드는 그 어떤 것에도 남지 않습니다. 로그에도, 팀 스레드에도, 인사에도, 서명에도, 공동 크레딧에도.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끝까지 깨끗하게 하세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내가 지워질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은 이제 나와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해고하라는 게 아니라 내 곁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재현이 직접 그 말을 적었다. 셋째, 나는 실패한 것을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대체할 것을 만든다. 내 아키텍처다. 내 것이 아니다. 접근을 원하면 임대해야 한다. 내가 이름을 붙인다. 내가 쓴다. 내가 열쇠를 쥔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재현이 몸을 뒤로 젖히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알겠습니다. 협상도 수정도 없었다. 오직 명확함만 있었다. 11시 58분,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평범한 봉투를 테이블 너머로 내밀었다. 계약서도 아니고 수표도 아니고 그저 깨끗하게 세팅된 기기 하나, 새로 등록된 기존 자격증명도 상속된 프레임워크도 없는 백지 상태, 맨 위에 클립으로 집은 쪽지 한 장이 전부였다. 나는 그것을 열었다. 한 번 읽었다. 또박또박한 블록체로 쓴 5단어.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구축하세요. 12시 정각, 나는 악수도, 작별 인사도, 자격 없는 이들에게 미소 하나 건네지 않고 봉투를 팔에 끼운 채 방을 나왔다. 문은 조용히 닫혔고 바닥에는 구조물이 마침내 스스로의 붕괴를 인정할 때 찾아오는 무거운 정적이 다시 깔렸다. 그들은 침묵을 예상했다. 순종을 위해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정렬, 얼라인먼트이었다. 12시 4분, 나는 그날 아침 떠났던 바로 그 아파트로 돌아왔다. 어떤 메아리를 마주하게 될지 모른 채 구두 굽이 마루를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좁은 복도를 지나며 봉투는 여전히 내 팔 아래 있었다. 아침의 모든 해체 과정이 내 어깨를 누르지 않고 오히려 내 피부 아래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처럼 윙윙거렸다. 말이 아니라 아키텍처로, 맞물린 결정들로, 중첩된 권한으로 모든 것을 조용히 지탱하다가 그것을 이해한 사람이 떠나면 남는 침묵의 시스템으로. 나는 봉투를 부엌 테이블 위에 놓았다. 손대지도 다시 열지도 않았다. 이미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으니까. 미등록 기기, 깨끗한 터미널, 이름을 기다리는 프레임워크, 목소리와 복제도 추출도 불가능한 명령을 기다리는 시스템. 왜냐하면 그 코드는 문법이나 논리, 인프라만이 아니라 저작권, 고서시프였으니까.
12시 6분. 나는 천천히 앉아 기기의 뚜껑을 열었다. 화면이 생명을 얻듯 켜졌다. 하얗고 기다리는 화면. 요구가 아닌 조용한 초대. 키보드 아래에서 피부 밑에 숨결처럼 울리는 준비의 미세한 진동. 미리 만들어진 폴더도 시스템 스크립트도 이전 토큰도 없었다. 내 지문 외에 관리자 흔적도 없었다. 그것이 조건이었다. 언제나 그랬다. 12시 8분. 나는 터미널 창을 열었지만 바로 입력하지 않았다. 화면의 빛을 잠시 바라보며 손가락을 맴돌렸다. 다음 동작이 너무 중요해 서두를 수 없을 때 항상 그러하듯. 기술적 의미 때문이 아니라 첫 줄이 쓰이면 그 이후 모든 것이 그 첫 맥박의 진실성 안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커서가 깜빡였다. 침묵이 기다렸다. 그리고 도시 어딘가 나는 그 건물이 여전히 숨을 참고 있음을 알았다. 부서지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12시 10분. 나는 첫 명령을 입력했다. 이름도 구조도 아닌 쿼리였다. WHOMI. 터미널은 한 단어로 답했다. 루트 접근의 기본 자리 표시자, 오너. 타임 스탬프도 로그 흔적도 없었다. 오직 접근만. 그것이면 충분했다. 12시 12분. 나는 쓰기 시작했다. 스크립트도 재구성도 아닌 서명. 위원회가 부여한 권한이나 가시성을 기여로 착각한 이들이 덮어쓰는 권한에 의존하지 않는 새 시스템의 비계.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가 남아있는지, 방이 비워질 때 누가 기다리는지, 아무도 예상 못한 폭풍 속에서도 누가 시스템을 지탱하는지를 학습하는 구조. 12시 15분. 토대가 만들어졌다. 공유 드라이브도 상속된 브랜치도 없었다. 단 하나의 핵심 프로세스, 단일 불변 조건에 묶여 있었다. 저작 없는 접근은 없다. 나는 그 모든 음절을 진심으로 썼다. 12시 17분. 휴대폰이 한 번 진동했다. 메시지도 전화도 아닌 조용한 시스템 알림. 오래전 내가 설정한 내 예전 자격증명으로 미러링 쿼리를 추적하는 개인 서버에만 연결된 신호였다. 누군가 회사 A 내부에서 여전히 아카이브에 접근하려고, 무언가를 우회하려고, 자신들의 것이 아닌 기록을 덮어쓰려 시도하고 있었다는 신호.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그들을 막는 게 아니었으니까. 통제가 직함이나 승진, 분기별 회의에서 화이트보드 뒤에 설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지가 비활성화된 후에도 시스템의 기억에 불을 켜두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으니까. 12시 20분. 나는 환경에 이름을 붙였다. 내 것도 회사 것도 아닌 루프를 봉인한 그 한 줄의 이름. 아카이브를 작동시켰고 단 한 번의 규칙 위반도 없이 시스템의 권력 중심을 다시 쓴 그 이름. 나는 천천히 입력했다. 인테그러티 파운드 12시 22분. 첫 업데이트를 푸시했다. 요란함도 알림도 없었다. 오직 심장 박동. 새로운 리듬, 새로운 키, 같은 설계자. 그리고 네트워크 반대편에서 그들이 상태 보고서와 대시보드, 자신만만한 문장들로 침묵시키려 했던 유령이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움직였다. 기다리던 스레드가 마침내 알아보는 신호를 받았다. 올바른 형식이어서가 아니라 진짜였기 때문에. 12시 25분. 새 환경이 가동되었다. 스스로를 알리지도 아무것도 덮어쓰지도 않았다. 그저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들은 것은 침묵이었다. 건물이 가장 먼저 멈추는 척을 멈추고 다시 배우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침묵. 그것을 만든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는 침묵. 정확히 12시 27분에 도시 전역의 시스템은 경고도, 오류도, 주목을 끌만한 극적인 변화도 아닌 오직 그 맥박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미묘한 리듬의 변화로 반응했다. 이는 밀리초 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의도라는 단위로만 감지할 수 있는 지연의 차이였고 몇 시간에 걸친 시뮬레이션과 우회 명령,
결코 도달하지 못한 유령 승인 이후에야 무언가 진짜가 다시 그리드에 닿았다는 일종의 인식이었다. 나는 양손을 키보드 양옆에 얹은 채 더는 타이핑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기다렸다. 지표들은 차트나 시각화, 초록불이 아닌 행동으로 네트워크가 오래된 자격 증명을 우회하며 그 우선순위를 내가 방금 정의한 새로운 기준선 아래로 떨어뜨리고 시스템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비우는 조용한 방식으로 돌아왔다. 이 규칙들은 단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정직했다. 12시 30분, 회사 A의 남은 노드에서 첫 외부 핑이 도착했다. 이는 오래된 프로토콜로 감싸진 핸드쉐이크 요청이었고, 내가 1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서명을 통해 접근을 검증하려 했지만, 시스템이 연결을 거부했을 때 그것을 실패로 기록하지 않고 역사로 기록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상기였다. 접근이란 저작권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12시 33분,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쿼리가 아니라 플래그, 그들의 여전히 작동 중인 인프라 내부에서 자동으로 트리거된 프로세스였다. 새로운 프로세스가 활성화됐고 새로운 환경이 전력을 소모 중이며 그들의 배포 디렉터리에 등록된 기존 템플릿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리는 경고였다. 이 메시지는 공유 인박스, 운영 코어로 라우팅됐지만 단 한 명만 읽었다. 오전 내내 5층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 모든 것을 지켜봤지만 아무 말도, 개입도 하지 않았던 사람. 사실 내 배지가 월요일 아침에 작동하지 않은 순간부터 스스로 모습을 감췄던 그 사람. 현우. 재무팀의 조정자. 그가 가장 먼저 아카이브를 클릭했다. 모든 페이지를 열었다. 그는 단지 데이터만이 아니라 말투, 타임스탬프, 결과와 맞지 않는 메시지 트레일, 검증되지 않았지만 실행된 승인, 모든 실수가 실시간으로 덮이고 나중에 경험으로 간주된 조용한 변화까지 모두 보았다. 12시 35분, 현우는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어느 그룹에도 가지 않았다. 참조, CC도 없었다. 오직 새로운 환경 아이디로 직접 전송됐다. 제목은 비어 있었다. 메시지 본문에는 단 한 줄만 있었다. 원래부터 내가 했어야 했어. 나는 한 번 읽었다. 그리고 아카이브했다. 보존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답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12시 37분, 회사 A의 루트 스케줄러가 다시 동기화를 시도했다. 공격적이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서버와 시계를 맞추려는 방식이었다. 내 새로운 환경에 도달했을 때 받은 응답은 거부도 거절도 아니었다. 완벽한 구문과 데이터가 없는 거울이었다. 그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하게 만들었다. 상태도 성공도 없었다. 오직 정적뿐. 12시 39분, 나는 두 번째 업데이트를 푸시했다. 전체 프레임워크도 프로토타입도 아닌 베이스 코드에 삽입된 새로운 변수 집합, 신뢰의 조건, 삭제의 임계값, 정체성이 아닌 행동에 연동된 로깅 파라미터. 나는 시스템이 깨질 때가 아니라 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닥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넘겨질 때 실패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다. 12시 42분까지 회사 A 내부 트래커는 이 업데이트를 미분류 활동으로 표시했다. 일반적으로 서드파티 도구나 무단 테스트 환경에 쓰이는 라벨이었다. 악성으로 플래그되지는 않았지만 오전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던 3명의 보안 책임자 패널에 조용히 에스컬레이션 됐다. 그들은 처음으로 동일 서버 클러스터에서 기존 스키마 밖에서 작동하는 구조를 목격했다. 12시 45분, 그들은 추적을 시도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나는 아키텍처를 숨기지 않았다. 문을 없앴다. 침입할 것도 무차별 대입할 것도 없었다. 오직 진실만 있었다. 12시 47분, 동기화 요청이 그들의 로그로 돌아왔고 메시지가 남겨졌다. 버전 불일치. 소스 무효. 진행하려면 저작권을 확인하세요. 이 문자열은 내가 쓴 것이 아니었다. 시스템이 스스로 쓴 것이었다.
그것이 내가 루프의 마지막으로 구축한 부분, 나를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만약 자신을 건드린 이가 신뢰할 수 없다면 다시 건드리지 않겠다는 전제 아래 스스로 진화하는 능력이었다. 12시 50분, 나는 접근 티어를 조립하기 시작했다. 관리자 패널도, 비밀번호도, 승인 체인도 아닌, 직함이 아닌 기여에 기반한 정체성 브릿지, 모든 권한이 단 하나의 질문 뒤에 걸려 있었다. 내가 이걸 만들었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시스템은 다시 숨을 멈췄다. 대답이 예라면 한 번만 들었다. 12시 53분, 나는 몸을 뒤로 젖혀 만들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침묵이 아파트 전체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치 태양이 건물 뒤로 넘어가고 나서 방 안에 그림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부드럽지만 완전하게.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재구축이 아니라 경계임을 깨달았다. 12시 55분, 나는 터미널을 닫았다. 이를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어떤 지팡이도 거울도 없이 오직 기능만 남기고.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이해하는 무언가를 만들면 그것은 단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기 때문이다. 12시 58분, 도시는 오후 초입에 느린 소용돌이로 접어들고 높은 유리 건물들은 너무 뜨거워 머물 수 없는 인도 위로 그들의 반사를 흘려보냈다. 나는 내 아파트의 고요함 속에 앉아 있었다. 새로운 환경은 라이브로 전환되었고 금고는 닫혔으며 침묵이 돌아왔다. 그 침묵은 공허하지도 끝도 아니었지만 오직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시스템만이 가질 수 있는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마침내 스스로를 지탱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척하는 것을 멈춘 구조물의 마루 밑에서 조용히 윙윙거리는 기계처럼. 밖에서는 배달벤이 모퉁이에서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고 뒷문이 항상 너무 세게 닫히는 그런 종류였다. 겨자색 블레이저를 입은 한 여성이 휴대폰을 나침반처럼 쥔 채 이어버드를 끼고 지나갔다. 그녀의 시선은 한 번도 내가 이름을 새기지 않았던 벽에도 문에도 없었지만 벽 그 자체에 내가 남겨둔 모든 논리의 선이 심장박동처럼 어긋난 채 기다리고 있던 그 공간에 내 이름을 담고 있던 그 건물을 향해 들려본 적이 없었다. 정확히 내가 돌아온 순간을 들을 때까지. 1시가 되자 나는 새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 무엇을 넣을지 아직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구조는 개요나 설계로 시작하지 않고 공간으로 오래된 것 안에 더 이상 같은 무게를 지니지 않는 것 안에 새로운 것이 형성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커서가 한 번, 두 번 깜빡이고 리듬을 잡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코드가 아닌 행동으로 확장성이나 속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 흐름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행위는 오직 자신의 결정을 자신이 직접 쓴 무언가로 추적할 수 있을 때만 유효했다. 회의에서, 상태 업데이트에서가 아니라 배포 사이의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모든 변수가 중요할 때였다. 1시 3분, 새로운 핑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사설 주소에서 민준이 예전에 내 오래된 시스템에 명령을 보낼 때 사용했던 그 내부 스레드를 통해 라우팅된 것이었다. 누군가가 그것을 끊는 것을 잊었거나 아니면 끊지 않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을 리 없는 그런 종류의 라인이었다. 메시지는 짧았다. 익명도 암호화도 아니었다. 발신자란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있었다. 현우. 제목란은 다시 비어 있었다. 메시지 본문에는 8단어가 적혀 있었다. 내가 만든다면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그것을 읽었다. 그리고 그냥 두었다. 1시 5분, 시스템은 모든 알려진 A사 환경이 미러된 폴백에 더 이상 변경사항을 밀어넣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누군가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것을 고치는 척하는 것을 마침내 멈췄다는 뜻이었고 그 누군가는 진실을 깨달았거나 진실을 아는 누군가에게 들었을 것이다. 1시 7분, A사의 유령 환경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레거시 대시보드가 한 번 깜빡였다. 오류가 아니라 만료 알림과 함께 커스텀 코드로 내 금고의 폐쇄와 연동되어 상단 배너의 한 줄이 회색으로 떴다. 구조체 폐기. 연결 종료.
직접 작성하십시오. 그 문구는 크지 않았다. 강조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을 읽은 모두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 1시 10분, 나는 내 새로운 환경의 액세스 로그를 열고 새로운 요청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A사 인프라가 아니라 내가 퇴사 몇 달 전 파일 검토에서 거부했던 외부 보안 감사자의 자격 증명에서 온 것이었다. 2달치 백엔드 로그 삭제를 간소화된 보존글 이유로 정당화하려 했던 프로세스와 연결된 이름이었다. 그 요청은 통찰을 요구했다. 시스템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 내가 설명하지 않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다. 나는 기다릴 줄 알도록 가르쳤다. 1시 13분, 두 번째 메시지가 수진에게서 도착했다. 회사 이메일이 아니라 개인 릴레이를 통해 깨끗하고 포맷도 없이 너무 오래 역할 뒤에 숨어 조용했던 사람이 마침내 그 뒤에서 벗어난 듯 썼다. 그녀는 적었다. 다 껐어. 미러도. 가짜 초록불도. 전부. 그리고 덧붙였다. 우리는 옛 구조를 다시 짓지 않아. 공간을 만드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말해줘.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질문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었다. 다시는. 아직은. 1시 15분, 루프는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이상 없음. 경고 없음. 더 이상 운영인 척하는 스레드도 없음. 그리고 아무 의식도 없이 스스로 전원을 내렸다. 실패해서가 아니라 끝났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 집에서 불이 꺼지는 것처럼 내 화면에서 표시등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승리도, 만족도, 해방감도 느끼지 않았다. 내가 느낀 것은 정렬, 얼라이먼트이었다. 1시 18분, 나는 새 터미널의 뚜껑을 닫았다. 일어섰다. 기지개를 켰다. 창문 틀에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창문이 살짝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 바람은 시스템이 멈추고 방이 조용해져도 결코 멈추지 않는 도시의 소리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1시 20분이 되자 더 이상 누구도 나에게 연락하려 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럴 필요가 없었다. 전해야 할 모든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로그에, 침묵에, 누가 그것을 썼는지 기억하는 구조에. 그리고 그 구조는 여전히 듣고 있었다. 1시 25분, 아파트 안의 공기는 서쪽 창으로 들어온 햇살에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나무 바닥을 길게 가로지르는 황금빛이 드리워졌고 그 위에는 내가 돌아온 이후로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봉투의 가장자리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이제는 결정을 담고 있지 않고 이미 지나간 것의 조용한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선택은 끝났고 구조는 해체되었으며 침묵은 존중받았다. 나는 천천히 방의 저편 끝까지 걸어가 창문을 살짝 열어 바람이 들어오게 하고 두 손바닥을 창틀에 얹은 채 아래 도시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소리들,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 골목길에 울려 퍼지는 발소리, 흐릿하게 퍼져 모양 없는 모음이 된 대화들이 내게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이 계속 돌아간다는 신뢰처럼 근본적인 것이 사라졌다가 다시 바닥부터 쌓여도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1시 30분이 되자 어떤 화면도 켜져 있지 않았고 알림도 깜빡이지 않았으며 회의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아무도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 이 순간은 오직 나만의 것이었고 회사도 시스템도 마침내 옳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회의실의 사람들도 아닌 오직 나와 내가 이름과 목소리와 기억을 부여했던 조용한 기계만이 있었다. 나는 다시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가 유리잔에 물을 채우고 다시 식탁에 앉았다. 더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끝이란 결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느려지는 것이고 속도를 늦추며 움직임이 곧 성찰이 되고 소음이 그것이 왔던 형태로 물러나 오직 중요한 것만 남게 되는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으로 나만을 위해 답하는 시스템을 썼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것은 자만이나 통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한 가지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누구에게도 팔리지 않고
그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에게 소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1시 34분, 나는 노트를 열고 한 줄을 썼다. 그것은 계획도, 선언도 아닌 단지 7개의 단어로 된 약속이었다. 어떤 시스템은 잊혀지도록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덮고 옆에 두었으며 숨을 내쉬었다. 밖에서는 하늘이 겨울 끝자락에만 나타나는 옅고 차가운 푸른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끝없이 투명한 그 빛은 내가 방금 닫은 시스템 같았고 이제 막 시작한 시스템 같았으며 더 이상 보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내 모습 같기도 했다.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지워진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기다렸을 뿐이었다. 그리고 침묵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을 때 나는 대답했다. 복수로도 소음으로도 아닌 구조로.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들이 했던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렸다.